글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신 적이 최근에 언제신가요?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5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책임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포악한 수사를 멈출 것입니까? 그 고통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하등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참 잔인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당선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념 행사를 하지 않고 뭐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근데 그 전날 네. 저희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네. 텍스에서 전당대회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뭐 대부분의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씀, 예를 들면 뭐 자유와 연대라는 얘기,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계속 회복해 나가겠다. 그리고 튼튼한 국방 안보를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9일 날 아마 울산에 가셔서 기공식에 참여하고 10일 날 해군사관학교에 가셨던 걸로 아는데, 원래 이제 윤 당선자의 그 발표에 대해서 분석한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그 미사일구가 없고 그냥 직설적이고 네.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도 그렇게 하듯이 아마 1주년 행사도 뭐 이렇게 보여주기나 뭐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행동으로서 그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게 대통령실의 이야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짧게 1년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아마 좀 이따 반대하시겠지만,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보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많은 걸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룩한 몇 가지로 기억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노동개혁에 대해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화물연대 불법 파업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그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야당 입장에서 지난 1년 평가 또 향후 행보에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그 후한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역대 대통령들께서 취임 1년을 맞이했을 때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최하 50% 밑에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60%, 많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까지 이게 취임 1주년을 맞이했을 때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40%를 넘어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이것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다. 지지율을 통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게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안팎으로 굉장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깥으로는 예를 들면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에 내밀려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가져왔던 덩거리 외교 정책이라든지 또는 균형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붕괴를 시키고, 말하자면 돌격대가 돼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어떤 돌격대가 돼 있는 그런 형국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에서도 뒤통수 맞았죠. 또 최근에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내게 되면은 미국에 오히려 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죠. 뿐만 네. 아니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이제 외교 문제도 있고 안으로는 검찰공화국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그 뭐 압수수색, 소환,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무슨 뭐 허구한 날 이러고 있고 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2주째 검찰이 상주를 하면서 세상 전체에 듣도 보도 못한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1년을 네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뭐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군요. 8개월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했고 내일 사무총장 지도부 인선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 탕평 인사 이걸 강조했잖아요. 지역 안배 이런 것도 개파 안배 이런 게 좀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거의 내정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는 다들 이제 화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네.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나면 그동안 싸움이 워낙 치열했다 보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퇴해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그 뭐랄까 앙금 같은 것들을 걷어내기가 짧은 시일 내에 걷어내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가 언론에서는 야 그거 왜 그래? 다 합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은 쉽게 하죠. 그게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어떤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장재원 의원 역할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왔잖아요. 또 원내대표 출마 얘기를 있었습니다만은 하지 않는다 이제 일축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 하는 게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그 이제 어떤 당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당직을 맡아가지고 그것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당직을 맡아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을 경우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늘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아가지고 당을 거의 아마 다 할 겁니다. 다. 네. 그러려면 맞지 않는 것이 그리고 맞지 않고 뒤에서 물밑에서 조율하고 물밑에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서서 하지 않고 물밑에서 사실상 다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 여의도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좀 웃으셨는데 어떤 포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요, 뭐 해석이야. 장재원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변곡점을 만든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등이 있는데 김기현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뭐 그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와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권성동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과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인물이긴 한데 또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해진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지난 상대방이 전당대회 때 들어가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고 네. 또 그분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 좀 하시겠죠.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요 비윤계로 자리 잡은 안철수, 천하람, 이준석의 전당대회 뒤에도 지금 친윤계와 연회를 설전 중인데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이분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게 되면 이분들은 오히려 당내에서 역할이 완전히 줄어들고 네. 또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오게 되면 오히려 이분들이
각광을 받고 이분들이 정치권에서 호명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정치적 입장과 처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 맞겠죠. 네. 앞으로 아마 이분들은 김기현 체제 내에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유승민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쭉 봐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생각이 다르거나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처지가 다르면 용납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어떤 뭐 이게 좀 쳐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5%에 가까운 4분의 1에 가까운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축출을 해낸다는 말씀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의 갈등에 비해 본다면 저희는 그냥 공식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연포탕, 그러니까 다 연대하고 포용하겠다, 탕평하겠다라는 김기현 대표가 되신 다음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려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어도 안철수 대표나 뭐 천하람 후보나 이런 분들이 그 이 당 내에서 완전히 축출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느닷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를 말하자면 날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난 뒤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당원들을 제외하고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유승민 전 의원, 결국은 출마도 못하게 룰 바꿔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느닷없이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전에 해왔던 걸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근데 이야기다. 결국에 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느 쪽이 먼저 분열하냐, 이걸 지금 관망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야 관계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이잖아요. 김기현 후보 새롭게 출마를 했는데,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개발 의혹 공세 굉장히 선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잖아요. 김중엽 비대위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시 만난 김기현, 이재명, 악연 이어갈지 아니면 협치해 볼 거를 틀까요? 협치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5분이나 이 지금 그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또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표라는 것들이 부끄럽다라는 전 최고위원의 말씀도 있었고,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강력한 공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모든 것은 다 검찰의 문제다라고 또 넘기면서 장외 투쟁을 하거나 뭐 밖으로 나가서 호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지금 그 사법적 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기소가 이미 하나가 이루어졌고 또 기소가 이루어지려고 준비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야당 대표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한편에서 이런 얘기인 거죠. 사법적인 절차는 그쪽에 맡기고,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인데 뭐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여야가 협치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아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방탄국회를 할 뿐만이 아니라 장외투쟁을 하시겠다고 나갔었잖아요. 엄동설안에 업무 보고 대회를 한다면서. 네. 그러면서 명분은 민생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민생은 여당도 얘기하고 있고 야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협의할 수 없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네. 원내대표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얼마든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지, 꼭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손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 영역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그래 놓으니까 검찰은 중범죄자 만들 때까지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치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과물, 협상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야 자세와 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상명하복입니다. 오로지 명령하는 것에만 익숙하고 명령을 내리면 따라서 움직여야지 거기에 대화라든지 타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한 발짝 나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로지 상명하복,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냥 따르지 않으면 그냥 내쳐버리는 이런 정치가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흉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0년 전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후퇴했다라는 네. 평가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좀 한 번쯤은 성찰해보는 그런 취임 1주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임 대표 된 이후에 김기현, 이재명 대표 간에 서로 뭐 축하의 덕담도 나누고 그랬으니까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 사망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생명이 주변인들의 생명보다 중하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는 기자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괴한 사건은 처음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정치인 한 명과 연루된 그런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죽어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당사자는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다 검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놓고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테러에 가까운 어떤 문자 폭탄을 날리거나 축출을 하겠다고 당원 당규를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민주정당이라는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는 계속 왜 협치 안 하냐, 타협 안 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제일 먼저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십니다. 네.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체포 동의안 그거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폐지하시고 판사님 앞에 가서 과연 내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그걸 말씀을 하셔야죠. 그 검사가 영장 발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현 정권이 이 대표 제거하기 위한 강압수사 탓이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타까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평생을 공직에 계시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공무원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어떤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정치적 방어를 하는데 이 정치적 논쟁거리의 소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검사, 검찰 수사관 또 실무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여러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본인과 부인, 장모, 주변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 반대편에 대해서만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한 번쯤 둘러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님. 내년 총선과 또 각 당 자체 움직임이 있잖아요.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는 비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좀 비주류로 분리되는 그 의원들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펼 것이냐. 한편에서는 총선을 앞둔 합종 연행, 뭐 정계 개편, 분열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를 하던데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있다. 근데 네. 그 아마 그 시발점은 민주당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네. 뭐 저희 당에서 있는 비윤이나 뭐 친윤의 갈등이라는 거는 그냥 반대편 민주당이나 그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당을 깨고 나갈 정도의 그런 갈등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럴 힘도 없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냐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이제 공천 TF팀 꾸렸더라고요. 그 공천 TF팀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파동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당이 어떤 형태로 분열할지는 예측 불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천 TF는 11명 중에 9명이 비명계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전 의원님, 예. 민주당이 먼저 분열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신당 창당, 뭐 총선을 앞둔 새로운 정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여야 사이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강으로 정말로 이게 전선이 확 그어져 가지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국에서는 제3당, 의미 있는 제3당의 출연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 할수록 양대 거대 정당의 어떤 끌어당기는 힘, 이것이 강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면 올수록 여의도 정치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기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제3세력의 정치 세력의 출현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만이 해법이다 이런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시작돼서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 가장 가까운 검사들이 2년 동안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이것을 뭐 기소를 하든지 마무리 짓자라는 주장들을 검사들이 했지만 위에서 야 그냥 놔둬라.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속 질질 끌도록 이렇게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특검을 하자. 계속 이것도 특검 얘기가 몇 달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오다가 본인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수사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도로 악화되니까 이것에 대한 물타기 혹은 희석용으로 제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50억 그 클럽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아니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서 펄펄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공판 유지 검사를 바꾸면서 2심에서 확실히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해라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 특검을 만들어서 그 수사하는 내용을 전부 다 특검에다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물타기, 대장동 네.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은 이달에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좀 전력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하고 지금 협상 중이고요. 조금 이견은 있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이제 추천하는 권한의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아마 그 그 야당 내에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될 텐데 이 문제라든지 또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대한 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큰 줄기는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안에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은 통과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백발양보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를 놓고서 정치적으로 경쟁을 했는데 승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고 패자에 대해서는 즉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는 검사, 검찰 수사관 여러 수백 명을 동원을 해서 30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과정 당시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 경력 부풀리기에 대해서 이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자백한 죄입니다. 네.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으면서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죄가 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야당에 대해서는 차고 넘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장모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요.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원들 참여했습니다. 예.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저는요, 적어도 이 건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와 전쟁 범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은 일본의 전쟁 범죄 기업들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이런 외교적 행위를 통해서 과연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과연 이 정부가 전쟁 범죄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옹호해주고 그분들의 말하자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는 또 다른 네. 군국주의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두고 윤석열 정부에게 짐이 될 것이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네. 피해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부가 되시라. 네. 일본 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뭐 했느냐, 이게 반정부 집회에 참석해야 됐느냐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또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릴 것으로 보세요? 아니 민주당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6,100억인가를 들여서 7만 명에 대해서 2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7만 명에 대해서 배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1965년에 한일협정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경제개발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돌려드리겠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 1차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도 작은 액수지만 그 징용에 나갔던 분들에게 배상을 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배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일본으로부터 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일 관계 2018년에 그 판결이 내려졌어요. 판결이 내려져서 그 미쓰비시라든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몰수를 해서 징용자들에게 배상을 해라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집행했을 경우에 양국 관계의 파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의 파장이 일고 다른 국가들도 아니 그러면 도대체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서 이런 식의 배상을 한다면 그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아프리카를 네. 지배했던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필리핀을 지배했던 미국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국제적인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수 없으니까 해결을 해야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 그걸 놓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셨으면 2018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집행을 하시지 왜 그걸 4년 동안 질질 끄셨습니까? 네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